올 한 해 잘들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보니까 힘도 나고 용기 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뭘로 할까 어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좀 잡탕 강의를 해볼까 하고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해지고 싶죠? 네. 당연히 행복해져야지. 근데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할 수 있는 원인 행동을 해야만이 그 결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그 맞죠?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건강할 수 있는 원인 행동을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또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자연의 질서법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자연은 역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 인체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봐야 될까?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고 나면 노후에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지금 많이 벗어났죠? 우리가 나이 들면 치매 참 두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인체를 어떠한 각도, 제가 책을 집필할 때 28년 전에 자주 쓰던 용어가 있어요. 생리치의 공식은 수학의 구구법처럼 어떤 이치를 공식을 두고 바라보는 거와 막연하니 그냥 누가 하는 말을 외운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생리 공식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현대의학은 보면 오늘은 이게 맞고 내일은 이게 맞아. 그러면 명분상으로는 의학의 발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동안에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건강관리를 했다 이 말이 되거든.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할 수도 변하지도 않는 것이 자연의 공식, 생리이치법,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신천의학에 대해서, 생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된 분이라고 전자해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체 체내부 개체수가 몇 마리예요?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한 28년 전에는 약 7조 마리에서 8조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28년이 지나고 우리가 현대사회에 오니까 일부에서는 한 60조 마리 된다, 일부에서는 120조 마리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120조 마리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하나씩 생리이치를 풀어보자는 거죠. 제가 책에 보면 우리 한 몸을 한 국가로 표현했죠. 그래서 한 국가가 생명을 잘 유지하는 거나 우리 한 몸이 건강을 잘 유지하는 생리이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생리이치 공식이 내 몸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우리 몸은 그냥 읽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연을 눈으로 답을 보여주는데도 그 답을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독자적 생각을 다 따로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다 따로 살기를 원해요. 남 부자 되는 거 별로 달갑잖아요. 내가 부자 돼야 좋죠? 그게 독자적 영성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세포에 120조 마리나 되는 세포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독자적 생명, 따로 먹고 생각도 지혜도 다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들, 제가 우리 육신을 자동차로 비유를 했고 나의 영혼, 나의 본체를 운전수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내 몸에 120조 마리나 되는 인구, 생명체들을 행복하게 해줄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은. 나의 본체, 영혼이 있죠. 내 한 사람이 마음 잘못 먹으면, 자의식이 잘못되면 내 몸속에 있는 120조 마리나 되는 거대한 생명체한테 불행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행복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한 마음, 한 몸 속에는 세 가지 영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영성으로 사물을 보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전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성편에 우리 몸속에는 1영성, 2영성, 3영성이 존재한다. 그런데 1영성이 제일 나쁘게 표현하면서 제일 앞자리에다 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일반 대중 거의 95%는 자기 육신을 1영성이 지배합니다. 이 1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보이는 모든 사물을 상대 입장을 배려하기보다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영성이 바로 1영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모든 생명체는 현재 그 생명체가 접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깨우침이 축적된 게 바로 영성이기 때문에 그 1영성에서 표출되는 모든 영성은 매사에 자기 이득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대야 손해를 보던 경우에 맞던 안 맞던 1차적으로 나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영성. 그래서 제가 1영성은 어때요? 1영성의 본질은 식욕과 성욕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2영성은 뭐냐? 여러분들이 먹는 모든 음식이 사람 먹으라고 태어났을까요? 자기 살라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상대 먹으라고 자기 육신을 태어난 사람은 그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필연적 자유우주의 모든 질서는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어요. 언젠가 제가 성주교도 공부하고 책을 쓰고 바로 나왔는데 어느 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살생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요. 자기는 육식을 하는 게 살생이고 식물을 먹으면 살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신천 생리학을 배워보면 식물이라고 해서 생명체가 없어요? 다 있죠. 그러면 지혜, 영성, 생각이 없을까요? 다 있죠. 언어가 없을까요? 다 있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뿐이죠. 다만 우리 인간하고 비교를 하면 깨우침의 크기가 차이가 날 뿐이지 자연계에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희노애락이 다 있고 슬픔도 알고 즐거움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러면 동물을 먹으면 살생이고 식물을 먹으면 살생이 아닐까요? 이건 아니죠. 저도 요즘에 와서 마음이 좀 후련한 게 막연한 강의가 아니고 제 책에 보면은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해놨어요. 뭐냐, 식물, 동물, 곤충, 작은 미생물이 외형은 전부 다르지만 조상은 같다 그래놨어요. 맞죠? 그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이치가 다 똑같다. 여러분들이 볼 때 식물이 우리 인간하고 같다고 하는 말을 제가 28년 전에 책에다 쓰고 강의를 했다고 하는 말은 현대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얼마 전 TV를 보니까 우리 인간한테도 식물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봐서도. 그래서 제가 정자의 수나 꽃가루의 수를 양쪽 이렇게 비율을 해주고 그게 조상이 같기 때문에 모든 게 같다.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지구상의 사람들을 보면 피부가 흰 사람이 있고 검은 사람이 있고 하얀 사람이 있고 약간 누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전부 나쁠까요? 따지고 보면 전부 우리가 인류는 한 가족일까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기심 때문에 국가를 나눠놓고 인종을 구별했지 조상에 들어가면은 온 인류가 한 가족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 사람마다는 영체, 깨우침, 희노애락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살생이 아니고 동물을 먹는다고 해서 살생이다. 그건 아니고 살생은 욕심이 살생이다.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풀어 들어가면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하는 것은 성취감에서 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 것을 얻었을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라고 하는 일령성이 자리 잡으면 욕망에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죠.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를 하나만 가졌으면 원이 없겠다. 하나를 갖고 나면은 하나 더 갖고 싶어요. 맞죠? 또 2개 가지면 10개 가지고 싶고 10개 가지면 100개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욕망에다가 만족을 채우려고 하면 영원히 내일은 돌아오지 않듯이 영원히 만족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면 영원한 행복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상당히 힘들게 살아왔고 무에서 제가 책에다도 써놨지만 사업하다 완전히 부도하고 상속에서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제 마음은 어땠었느냐? 내 생각이 옳고 제가 28년 전에 책에다 써놓은 거 보면은 희한한 얘기를 참 과감하게 써놨어요. 현대화학과 동양화학의 약점을 알았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오랜 역사를 두고 발전한 학문의 약점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에만 효능이 나는 학문으로 발전해놓은 게 가장 큰 약점이더라고요. 얘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리가 과학적, 의학적 지식으로 눈에 보고 성분 수치로서 병을 진단하는 것은 그게 병의 원인이 아니고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현재 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원인이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반박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이 병의 원인이다 하고 거기만 효능이 나는 처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약을 써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싸움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게 눈부시게 발전한 거 맞기는 맞아요.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과학적 시각에. 그런데 이거는 수치로 나열하는 데 필요하지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거는. 근데 이게 배운 것만 가지고 깨우침이 없이 남이 공부한 걸 많이 외우는 지식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현재 우리가 약국에서 먹는 모든 약들은 과학적으로 안전이나 치료 효능을 입증한 약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에요. 근데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병이 커져서 큰 병으로 가는 건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맨 1차적으로 우리 몸에 병이 올라가면 외형상 만성피로가 먼저 옵니다.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증세예요. 만성피로가 오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오고 그 다음에 비만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합병증이 오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고지혈증이 오고 고지혈증이 간의 말초부 제관을 막아버리면 2가지 간 기능이 떨어져버리고 원인에 의해서 간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고지혈증이 뻑뻑한 혈전이 간의 말초부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때요? 간으로 혈류가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탄인산을 먹어치우는 기능이 1차적으로 떨어지는데 여기에다 산소 부족은 그나마 탄인산을 소화시키는 능력까지 동시에 떨어뜨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고지혈증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외형상
반드시 고혈압이 옵니다. 고혈압 다음에는 당뇨가 오고, 당뇨 다음에는 어떠나요? 파킨슨, 심장질환, 뇌질환, 암, 신부전증, 난치병들이 줄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처음부터 만성피로 고지혈증이 없이 암이 오고 한 사람은 지구상에 0.1%도 안 될 겁니다. 어떤 중금속이나 아주 안 좋은 걸 먹어서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거의 암이라고 하는 병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현수명해제 한 5년, 10년 열심히 정성 들여서 먹으면 그 보답으로 무엇을 설문받아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틀림없이 옵니다. 현선용해제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고 하면 현선용해제를 5년, 10년을 먹었으면 거기서 병이 중단되고 앞으로 진행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양리 기능이었다면. 그런데 현선용해제 5년, 10년 열심히 먹으면 반드시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와요. 또 고혈압약 10년, 5년, 10년 먹으면 어때요? 보너스 탁 얹어주지요. 당뇨병을 얹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당뇨로 진단받고 당뇨약을 또 10년, 20년 열심히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파킨슨, 뇌경색, 알츠하이머, 심장병, 암, 신부전증 줄줄이 커져요. 그러면 현대 기존에 있는 약들이 우리 인체 질병을 치료할 진정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효능이 있다고 하면은 현대 양약 20년, 30년 먹고 완치됐다는 사람이 있느냐? 완치가 안 됐다는 과학적 입증은 있어도 완치가 됐다는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그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도 왜 이렇게 죽을 때까지 모든 약을 끝없이 먹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에 120조 마리나 되는 생명체를 세포와 한번 이해가 어려우니까 120조 인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생각에 120조 마리 인구 중에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추적해 보면 5,000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1억 년 전에도 사람이 살았어요. 맞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죠. 그럼 어떻게 내려왔느냐? 부모가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자식이 자식 놓고 계속해서 우리 현대에 이뤘어요. 그럼 앞으로 5,000년, 1억 년 후에는 우리 인류가 멸망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자식 계속 배물려가요. 이게 자연의 생리 이치거든요. 이러한 생리 구조가 우리 몸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이게 자연의 우리 인체가 소우주고 자연의 일부기 때문에 자연에서 배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숲을 보면 포괄적으로 먼데 바라보면 나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나무의 종류를 보면 나무의 종류가 몇백 가지가 돼요. 또 그 밑에는 동식물이 살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하는 거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언젠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논리가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쉽게 표현해주면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를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세포의 종류는 숲의 나무 종류만큼 500가지, 1000가지 아주 다양한 종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부를 해서 육안으로 봐도 간 조직, 신장 조직, 뼈 조직, 인대 조직, 머리 조직, 신경 조직, 신경선 피부, 혈관 조직 모든 조직이 다르죠. 눈으로 봐도. 그 조직이 육안으로 봐도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체 세포 종류가 500가지라고 하면 그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도 500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체 모든 생명체들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지극히 상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간을 보면 조직이 아주 크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세세포 개체수가 많다 소리예요. 인구가 많다 소리예요. 그렇죠. 또 췌장이나 이런 장기들을 보면 아주 또 작아요. 그러면 어때요? 세세포 인구수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과 췌장의 인구수가 세세포 개체수가 많고 적으면 무엇이 결정했을까요? 그 생명체가 필요한 영양분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섭취하는 음식 가지고 음식 속에 여러 성분 중에서 영양 밀도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있고 적게 차지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먹이로 필요한 영양분이 많으면 그 장기가 큰 장기, 인구수가 많이 존재하고 영양분이 적으면 그러니까 영양분으로서 먹고 살 수 있는 숫자만큼만 장기 세포가 결정돼서 먹이사슬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보면은 여기서부터 풀어들어갈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체 장기나 이런 조직들이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어요. 큰 거는 체세포 개체수가 많다, 인구수가 많다. 작은 건 체세포 개체수가 적고 인구수가 적다. 우리 이제 사람으로 이해하기 쉽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정상 많고 적으면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서 영양분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양분 중에서 그 많고 적음이 크기가 결정난다. 이렇게 정하자 얘기죠. 그러면 장기나 각 조직, 기관이 큰 건 세포수가 많고 적은 건 세포수가 적다 그랬어요. 그러면 적은 건 적은 대로 100을 정상으로 보고 큰 거는 100, 정상을 100이라고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를 100을 정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응용하는 말이 있죠. 밀폐된 공간에 쥐를 우리 세포를 쥐라고 생각하고 쥐를 1000마리든 2000마리든 넣어놓고 매일 쌀 한 사발씩만 넣어줘보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쥐가 2000마리든 5000마리든 상관할 거 없이 그 쌀 한 사발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체만 쥐가 숫자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으로 우리가 10마리가 살아남았다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그 10마리가 고정일 거냐? 고정이 아니죠. 쌀을 한 사발 더 넣어주면 20마리가 될 거고 쌀을 3사발을 넣어주면 30마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무엇이 결정했어요? 먹이가 결정했죠. 그러면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를 봐도 옛날에는 제가 한참 성장기 때는 제 키가 적은 키 아니었어요. 1m 70, 1m 71 요 정도 됐으면 적은 키 아니었는데 요즘 애들은 어때요? 키가 많이 커졌죠. 젊은 애들이요.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예요? 먹을 것이 많이 풍부해졌죠. 그러니까 먹이 공급과 공급되는 만큼만 그게 숫자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은 여기서부터 풀어들어가는 문제입니다. 혈관이 50%가 막히면 혈액 영양 공급은 몇 프로가 될까요? 그러면 세포의 숫자는 어때요? 50%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머지 50%가 영양 공급량을 늘려주면 다시 세포 분열을 통해서 100으로 가는 기능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책에다는 이렇게 표현하죠. 자연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현재 살아있다는 자체는 그 환경에서 재생복원, 살아남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게 복원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부모가 자식을 놓고 부모는 떠나주듯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병든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세포가 그 자리를 메우게 하는 게 재생복원 치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정리를 해주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병명이 어때요? 수도 없이 많죠. 뭐 200가지, 300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병명마다 다 치료 방법이 달라야 될 거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지금 현대의학으로 보면 다 전문가가 따로 있고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이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죠. 세포 분열을 여러분들도 각자 애놓는 기능은 다 있듯이 우리 인체의 모든 생명체들은 세포 분열 기능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각 생명체들의 수명을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약 45일에서 80일을 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20조 나누기 45 하면 하루 매일 그만큼 죽고 죽은 만큼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로 비유해주면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인데 국가 통계를 내보면 매일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근데 죽은 만큼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5천만 인구가 한 국가가 유지가 되듯이 우리 인체도 끊임없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풀으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끼리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논리도 풀을 수가 있고요. 한번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우리 몸하고 한번 견주어 봅시다. 눈세포하고 장세포하고 환경이 다르죠. 그러면 눈세포는 세포 수가 적고 장은 많아요. 근데 나는 눈 하기 싫고 장 할래. 여러분 될까요? 또 장세포가 답답하니까 눈 할래.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정이고 가정이라고 하는 걸 겪어서 올라왔지만 여러분들 돈 버는 능력이 다 똑같아요? 다 다르죠.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버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몸에도 돈을 영양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영양분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게 연결이 딱 됐을 적에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영양분이 작으니까 최장은 내가 필요한 영양분이 작아서 인구가 적으니까 이거 불공평하다. 내 영양분을 좀 많이 줘라.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돌아오면 어떠냐? 건강을 잃는 겁니다. 이게 이 사회나 똑같아요. 기업이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양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대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죠. 그럼 대기업은 영양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많은 사람이 먹고 살죠. 적은 기업은 돈을 적게 벌면 돼. 영양분이 적은 거죠. 적은 사람은 우리 인체 장기도 큰 장기가 있고 적은 장기가 있듯이 이 사회도 대기업이 있고 작은 기업이 있는 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가장 불행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될까 하고 따져봤더니 남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져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남하고 비교하는 습관을 먼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제 1영성은 이기심, 욕심,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표출된 영성이고 제 2영성은 우리 먹이사슬 연결고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때요? 그 생명체가 삶의 방편을 깨우친 영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이사슬 연결고리에 의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영성이 제2의 영성인데 이게 합리적 사고력,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250명이 모여 있으면 사과가 250개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합리적 사고력은. 하나씩 가지면
이거 안 배워도 다 알죠.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 10개 가질 거야.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때요? 못 갖겠죠. 근데 이거 안 배웠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그런데 힘이 있고 욕심이 많은 놈은 혼자 다 갖고 대여섯 개 나눠주고 너끼리 갈라먹어 할 수 있어요. 이게 일령성 욕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려고 하면은 현재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월남전에서 군이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팔다리가 딱 잘렸더랍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후송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이 환자가 의식을 깨나고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였냐. 갔다 가면 죽을 뻔했다고.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본능은 누구나 다 강하거든요. 제가 쉽게 표현해 줄게요. 뇌경색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누워서 있다 보면 뭔 생각할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도 좀 걸어봤으면 좋을 거야. 맞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비교하면은 나는 한없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또 언어를 말을 못하는 사람은 너무 답답하거든.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나는 말만 했으면 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다리를 못 걸어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진 건 다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를 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항상 다행이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비교를 하면은 항상 아우 나는 이만해도 만족해. 제가 제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상식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맨 처음에 내가 이 심천사회적법 책을 쓰고 이렇게 집필을 하니까 처음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맞아요. 이건 현대 고정관념 절대 못 깬다. 결안으로 바위치기니까 괜히 헛고생하지 말고 일찍 포기해라.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진리는 끝까지 가면 승리하게 돼 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다.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지금 어때요? 깨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삶의 재미가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가면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톡 가면 해외 나가고 많은 예우도 받고 사람들에게 좋아해주고 따라주고 하니까 이 삶이 좋아 보이죠. 막상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냐고 하면 그렇게 묻잖아요. 나한테 이런 공부를 줄 적에는 뭔가 뜻있는 일을 하라고 이 공부를 줬는데 내 한 몸 편하자고 내가 산속에서 명상이나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언제부터 손을 놓을 거냐. 그래서 내가 차를 타면 내릴 때를 정해놓고 타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다 그만둘 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딱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정했느냐. 내가 없어도 이 공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는 데까지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뒤로는 니네들이 배우든 말든 그건 니네들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다. 그럼 나는 뭐 하고 싶냐. 지금까지 내가 한 공부를 이제 조용하게 들어가서 책으로 정리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꿈을 저는 지금 제 입장에서는 95%를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기존에 제도권 공부를 많이 못했고 맨 처음에는 내 생각은 분명히 내 학문이 옳은데 어디도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면 당신 면허 있어 없어? 없네. 무면허네. 속이 섰대요. 한이 맺히죠. 나는 분명히 내가 옳은데 말할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 강단에 내가 당당하게 서는 게 삶의 목표였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대학에 쓸 계기가 딱 되니까
머릿속에서 뭔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내가 일선 대학에서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버리면 내 인생만 고달퍼져. 내가 어디를 다녀도 대학 하나밖에는 못 다니겠죠. 그럼 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냐. 이게 생이치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선에 나가서 교육을 하면은 모두가 나한테 교육받고 싶지. 나한테 배운 사람한테 누가 교육을 받고 싶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원하는 일을 내가 신세만 고달프게 다 따라다닐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 이건 아니다. 일선에 뛰는 거는 이 공부를 배운 강사들이 뛰게 하자. 마음으로 딱 정하고 그 룰을 지금까지 한 번도 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 마담으로 특강을 잠시 해주고 와도 체계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하면 강사한테 딱 맡겨놓고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이게 보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마음이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으니까 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욕심을 가지면 어때요? 각 국가마다 틀을 다 만들어서 하게끔 이렇게 되면 어때요?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요점 정리라면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매일 먼저 방향부터 먼저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한 달도 좋고 1년도 좋고 충분히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고민을 해서 방향 설정이 딱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앞도 옆도 돌아볼 거 없어요. 그 길만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득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끄달려가고 누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끄달려가면은 자기 주변 환경에 끄달리는 인생이 돼요. 내 자아의식이 통제하는 인생이 돼요. 내 육신을 욕망이 지배하면 주변 환경에 한없이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 10분 쉬었다가 시간 됐다가 하니까 다시 들어올게요.